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3천만 원 벽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롯데백화점이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 뒤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소재에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 개인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핵심은 기본 예탁금입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만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3,0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죠. 3배나 뛴 겁니다. 국내 상장 상품이든 해외 상장 상품이든 다 포함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숫자로 확인해보면 정말 극적입니다. 규제 전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면 10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시행된 뒤에는요, 1조 원 아래로 쪼그라들었어요. 90%가 증발한 겁니다. 8월 6일 기준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10유가의 종목의 합산 거래 대금이 9,076억 원이었는데 이게 예전 하루 거래 대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지수 레버리지 ETF로 옮겨갔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체크 데이터를 보면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ETF 거래 대금 1위가 코덱스 200이었습니다. 합산 11조 5,407 14억 원이 거래됐고요. 바로 뒤를 코덱스 레버리지가 10조 9,008 123억 원으로 따라왔습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6조 9,228억 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5조 1,219억 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3조 7,892억 원이었어요. 거래대금 상위 5개 중 3개가 주가 변동의 2배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이었던 거죠. 자금 유입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주간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ITF가 코덱스 200으로 6,542억 원이었고, 코덱스 레버리지에 5,739억 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3,901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ITF도 7위에 올라왔어요. 코덱스 200 타겟 시클리 커버드콜에 1,235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에 2배 베팅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통행료를 3배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탈 수 없게 된 운전자들이 옆에 있는 국도, 그러니까 지수 전체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간 셈이죠. 지수 레버리지 ETF는 기존처럼 1,000만 원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금 이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중 가장 거래가 많았던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내 머리지는 거래 대금이 2조 9,631억 원으로 전체 7위에 그쳤어요. 이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규제 전날까지는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4위에서 6위까지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싹 쓸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판이 바뀐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박우열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도했던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과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도입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8월 들어 급감했다. 코스닥도 과매도 포지션의 반전을 기대해볼 만한 구간에 진입했다. 다시 말해서 단일 종목에 몰렸던 과도한 투기성 자금이 빠지면서 시장이 좀 더 건전해질 수 있다는 시각인 거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예탁금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해왔다면 더 이상 이 상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3,000만 원 이상을 예탁해야 하니까요. 대신 지수 레버리지 ETF는 기존 조건 그대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투자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요,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당분간 지수 레버리지 ETF 거래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켜봐야 할 흐름입니다. 두 번째 뉴스, 롯데 쇼핑 이야기입니다.
롯데쇼핑이 2026년 2분기에 정말 좋은 실적을 냈어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99억 원인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1.2% 늘어난 숫자입니다. 2배 넘게 뛴 거죠. 매출도 3조 4,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4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103억 원 적자였거든요. 이 실적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뭘까요? 바로 백화점 사업부입니다. 백화점 순매출이 8,91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예요. 전년 동기 대비 9.2%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극적이에요. 1,197억 원인데 전년보다 8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호실적의 비밀이 뭐냐면요. 바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같은 대형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여기에 패션을 중심으로 전 상품군이 골고루 잘 팔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1,894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어디서 돈을 쓰느냐? 상당수가 백화점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요. 국내 백화점 영업이익이 1,123억 원으로 77.6% 증가했는데 해외 백화점은 더 극적입니다. 영업이익이 74억 원인데 무려 309.7% 늘었어요. 특히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6분기 연속으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거든요. 베트남 시장에서 롯데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백화점이 관광 인프라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 내수 소비의 바로미터였는데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명품도 사고 한국 패션도 사고 화장품도 사는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른 사업부도 한번 짚어볼게요. 마트 매출은 1조 3,295억 원으로 2.6% 늘었는데 영업손실은 3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건데 그래도 적자 폭은 줄고 있어요. 이커머스도 영업손실을 전년보다 10억 원 줄인 74억 원으로 낮췄고요. 홈쇼핑은 수익성 높은 상품 비중을 늘리고 비용을 효율화해서 영업이익을 62.7% 늘린 1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더 인상적입니다. 누적 매출 7조 666억 원, 영업이익 3,428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한 겁니다. 당기순이익도 1,585억 원으로 탄탄합니다. 상반기 백화점 사업부 영업이익만 3,109억 원인데 전년보다 59.4% 늘었어요. 임재철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핵심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백화점이 실적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백화점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요. 백화점들이 외국인 대응을 강화하면서 AI 번역 서비스나 면세 혜택 같은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서 내국인 소비자들도 더 나은 쇼핑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내수 소비가 외국인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전망을 보면요. 하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수가 계속 늘고 있고 K컬처 영향으로 한국 방문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 백화점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좀 큰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폴리실리콘이 뭐냐면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광 산업의 쌀 같은 거예요. 이걸 없으면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8월 4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중국산 폴리실리콘 유입을 막고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장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8월 중으로 가격화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되면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쓴 제품에 최고 25%의 추가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한지 숫자로 보면요. 현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생산 능력의 80% 이상입니다.
사실상 독점인 거죠. 이제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원가를 낮추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공장을 닫거나 투자를 줄여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AI와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밌는 건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줄여왔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폴리실리콘은 보호하겠다고 방향을 튼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정책 전환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T1에너지와 퍼스트솔라 같은 태양광 기업 주가가 급등했고요. 한국에서도 OCI 홀딩스 주가가 9.33%나 치솟았어요. OCI 홀딩스는 미국 텍사스에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잠시 멈춘 상태인데 이번 관세가 확정되면 공장 건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한화솔루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자회사인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까지 만드는 풀 공급망을 구축해놨거든요. 폴리실리콘은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는데 중국산이 아닌 비중국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가 붙으면 경쟁사들의 원가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한화큐셀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구조인 거죠.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협회와 초당파 의원들도 재미있는 입장을 냈어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전지 생산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는 한국 OCI 홀딩스와 독일 바커 같은 비중국계 생산업체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기업을 대한공급처로 직접 언급한 건데 이거는 한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을에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식당이 너무 싸게 팔아서 다른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마을 이장이 그 식당에서 사 먹지 마라. 대신 옆 동네 식당에서 사와라 라고 한 거예요. 한국 기업이 바로 그 옆 동네 식당인 셈이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이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업계 관계자도 세부 사항이 나와야 정확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있어요.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관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파생 제품 14가의 품목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력 케이블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한국 전력 케이블 업체들은 반대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산업통상부도 현재 품목과 수출 코드를 대조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흐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비중국 공급망을 더 확실히 구축하고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질 겁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배터리, 히토류 등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공통적으로 읽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흐름의 변화예요. 개인 투자자의 돈이 단일 종목에서 지수로 옮겨가는 흐름, 내수 중심이던 백화점이 외국인 관광 특수로 체질이 바뀌는 흐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서 비중국으로 재편되는 흐름. 이 세 가지 변화의 물결이 우리 경제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와 소비,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